7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자정, 25일 0시를 기해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 무시, 국민 무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의 윤석열 신임 총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대치 전국을 이어나가며 문 대통령이 재요청한 어제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자 문 대통령이 더 기다리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춘숙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총장 임명에 대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오랜 수건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 임명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끝내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무시와 의회 모욕, 국민 무시가 도를 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부터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노동청 진정 1호 사건이 법 시행 첫날인 오늘 나왔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낸 진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기자회견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넥타이를 맨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스튜디오 카메라가 아닌 거리의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MBC가 자신들을 상대로 불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MBC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내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겁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2달 가까이 일을 하나도 못하고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사기업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내 돈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으려니 오히려 더 민망하고 2016년에서 2017년 MBC 노조 파업을 전후해 입사한 이들은 현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에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진정을 냈고 서울진노위와 중노위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고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이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을 인용하는 판결과 함께 이들을 출근시키라는 가처분 결정을 아울러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지난 5월부터 MBC 상암동 사옥으로 출근했는데 회사가 이번엔 이들을 사실상 아나운서국에서 격리한 뒤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상암동 사옥 9층에 있는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 허울뿐인 아나운서 2국이라는 명목으로 사무실도 아닌 탕비실에 자신들을 격리한 뒤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내 인트라넷 접속도 차단하는 등 자신들을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국장, 부장, 선배, 후배 아무도 없는 우리만의 아나운서국. MBC 창사 최초로 아나운서 2국이 생긴
웃지 못할 상황.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하거나 집단 따돌림 등을 금지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른바 대한 언론에 매진하며 언론 민주화와 노조 탄압 철폐를 외쳐왔던 최승호 사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 이들의 성토입니다. 아주 유감스럽게도 지난 정권 아주 악랄한 노조 파괴 그런 데서 발견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요. 창고 같은 방에 가둬두고 일을 안 주고 전선만 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촛불혁명이 세웠다고 하는 최승호 사장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파업하는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고 입사했으니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논리와 주장에 대해서도 오늘 기자회견에 동참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와 대상이 달라졌을 뿐 인권 침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지난 정권의 MBC나 지금의 MBC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파업 때 선배들을 대신해서 방송을 했던 소위 적폐 아나운서라는 그런 단어들을 댓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괴롭힘입니다. 지금 MBC가 그 똑같은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와 관련 입장을 묻는 법률방송질의의 MBC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가 1심에서 패소한 근로자 지위 보전 소송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진정 사건이 법원으로 갈 경우 MBC는 당분간 송사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위반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MBC 기자회견 보니까 아나운서들 일은 안 시키면서 월급은 뭐 꼬박꼬박 준다고 했는데 이게 근데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건가요?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76조는 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격리와 업무 배제, 왕따,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에서의 차별, 네. 그리고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한 것, 집단 따돌림 등을 적시하며 MBC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회사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날 사내 포털에 우리 아나운서들에 대한 방침을 공지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그 글을 아직도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나 괴롭힘 뭐 이런 게 다분히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네. 직장 내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모두 갖춰질 때 괴롭힘이라고 인정됩니다. 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SNS나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위도 인정되는데요. 네. 이건 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어떤 게 있나요? 네, 가장 흔한 걸로는 퇴근 네. 후에 늦은 저녁이나 출근 네. 전인, 이른 아침에 카톡 등을 통해서 네. 업무를 닥달하거나 재촉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인데요. 네.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업무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것, 또 너무 안 시키는 것, 이것도 다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네. 뭐 술 강요나 여자 소개 압박 이런 거는 뭐 쉽게 이해가 가는데 업무가 밀렸거나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많을 때는 상사 입장에서는 조금 압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게 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건가요?
네, 무조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지시가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추행에 대한 대법 판결을 준거로 삼게 되면 될 것 같은데 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제3자가 봤을 때도 성적인 수치심이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성추행이 인정되는데 네. 이 직장 내 괴롭힘도 평범한 제3자가 봐도 저건 너무한다, 부당하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가 되면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법안은 발의가 됐고 상식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공과 선거, 노동, 학원 사건을 전담하며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위세를 부렸던 검찰, 공안부가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검찰 공안부 폐지와 업무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10년 전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1999년 6월 7일 당시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이 기자들과 낮술을 거나하게 한 뒤 한 해 전인 1998년 11월 있었던 조폐공사 파업은 자기들이 유도한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폭탄주 끝에 나온 폭탄 발언. 당일 대전 고검장으로 승진 발령 나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취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한 기자가 이를 기사화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당시 보도된 워딩을 복기해보면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내 고교 후배인 조폐공사 사장과 논의한 뒤 했다. 이 같은 계획을 공안부에서 만들어 총장에게 보고했다. 공기업 파업이 일어나면 검찰이 이렇게 대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했는데 노조가 너무 쉽게 무너져 싱겁게 끝났다는 것이 당시 대검 공안부장의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노조가 어떻게 된다, 검찰이 어떻게 한다는 전범을 만들고 보여주기 위해 규모와 파급력이 작은 조폐공사를 골라 파업을 유도했다는 발언입니다. 파문이 커지자 진 부장은 취중에 농담으로 후일담을 얘기한 것뿐이라고 수습하려 했지만 한번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순 없었습니다. 이 여파로 취임 8일 된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날아갔고 헌정사상 초유의 특별검사팀이 출범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검찰총장 부인 올로비 진상규명 특검입니다. 현직 공안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이 이야기엔 당시 무소불위 검찰 공안의 위세를 보여주는 또 다른 후일담이 있습니다. 당시 특검부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김영태 변호사의 비망록에 따르면 조폐공사 파업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해오자 대전지검 검사 2과 공안부 직원 5명 등 7명이 김영태 특검보방에 우르르 몰려와 가져간 자료 다 도로 내놓으라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 특검보는 피의자들이 검사에게 압수된 물건 돌려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도둑이 검사 보고 압수품 돌려달라고 하며 저항했지만 검사들은 기어이 자료들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에 김영태 특검보는 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 이게 무슨 반민특위 꼴이냐고 항의했지만 항의는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압수수색을 뺏긴 다음날 김 특검보는 검사를 수사하는 것이니 검찰 출신 인사들은 특검 사건에서 빼자고 검사장 출신 강원일 특검에 제안했다가 그 자신이 수사권을 뺏기고 특검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 김영태 변호사의 고백입니다. 진형구 부장은 이미 자백을 했고 수사 기록엔 증거가 넘쳤다. 그런데 결론은 걸작이었다. 조폐공사 사장 단독 책임. 특검은 아무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도로 검찰에 넘겨버렸다. 김영태 변호사의 말입니다. 불과 10년 전 안짝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검찰 공안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검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무엇을 기획한다는 것인지 그 이름부터 음습하기 그지없는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대검 공안 1에서 3과는 각각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간판을 바꿔답니다. 일선 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바뀝니다. 유일하게 공안이라는 이름이 남은 대검 공안수사지원과는 대공, 테러,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으로 명시해 코에 걸면 코골이식 수사를 못하도록 딱 선을 그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공안 정세분석, 노동 정세분석, 이런 정세분석 업무는 검찰이 더 이상 하지 않고 대학이나 사회, 종교단체 관련 사건에서도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명칭이 56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공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되는 검찰이 진정한 공안, 공공의 안녕을 위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하길 기대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선처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성안전 종합치안대책 추진 TF의 본부장을 생활안전부장에서 차장으로 격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전지법이 오늘 살상게임을 하면서도 종교적 양심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23세 남성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7월 16일 법률방송 러스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